이번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어디부터 본다? 여기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에서 요 대수선부터 보기로 했었죠. 지난 시간은 건축행위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제 두 번째 대수선. 대수선에 몇 가지가 있다냐? 8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대수선 해놓고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머리자만 따볼까요? 대수선 해놓고 8가지. 내, 기, 보, 지, 주, 방, 경, 마. 원래 이렇게 해요. 내기, 보지, 주, 방, 경, 마. 여기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렇게 써놓고 증설, 해체는 똑같은 거고 수선, 변경이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크게 둘로. 그래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이건 조금 밑에다 쓸까요? 벽 면적은 얼마 이상? 여기서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한다면 수선 또는 변경한다면 이건 대수선이다. 기둥은 하늘에도 증설 또는 해체하면 대수선이고 반면에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할 때만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대수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기둥, 포, 지붕틀 셋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둥하고 포하고 지붕틀은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그건 대수선. 쭉 이건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아까 계단들이 있었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이 3가지는 어떻게 한다?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말이 없어. 그냥 수선 변경, 수선 변경은 대수선. 또 방화벽이나 방화구에 의한 바닥 또는 벽이 있는데 이것도 증설 해체하거나 몇 개 이상의 말 없이 그냥 수선 변경 다 대수선. 그래서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방화벽, 방화구에 의한 바닥 또는 벽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다 대수선. 또 여기 경계벽이라고 했죠. 이때 경계벽은 다가구하고 다세대 주택 2개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라고 했는데 이 주택 2가지만 뭐 하는 거?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그것도 대수선. 또 건축물의 외벽에 부착하는 마감 재료. 우리 외벽에 부착하는 마감 재료가 뭐냐면 외벽에서 이 겨울철에는 추운 이 냉기가 이 벽을 타고 들어와서 안에가 춥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다 스티로폼 같은 거로다가 그걸 크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보온 재료 만들기 위한 마감 재료가 있습니다. 이 바깥쪽에 붙이는 마감 재료를 뭐 한답니까?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마감 재료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한다면 이것도 대수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대수선이라는 건 수선은 수선인데 많이 고치는 수선 이래놓고 8가지가 있고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방화벽, 경계벽, 마감재료 이렇게 8가지가 있고 내기, 보지, 주방, 경마라는 게 있고 그걸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인데 그중에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 기둥, 보, 지붕틀은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또 주계단, 방화벽은 그냥 수선 변경할 때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도 그냥 수선 변경할 때 근데 마감 재료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 이런 걸 우리가 대수선을 한단다. 그래서 대수선은 저런 식으로 일단 있다는 거 다 외우라고는 아직 말씀 못 드렸고 이런 대수선이 있는데 이때 문제에서는 요 기둥이나 포나 지붕틀 이런 걸 증설 해체해도 대수선이고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그때부터는 또 대수선이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정도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4번째로서는 뭐겠죠? 여기 원래는 리모델링 행위가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건 안 본다 그랬고 용도 변경에 관한 걸 살펴보죠. 원래 용도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용도로 쓰다가 B라는 용도로 바꾸는 걸 이걸 용도 변경을 합니다. 그럼 건축법 보면 뭐부터 나오더냐? 용도 종류가 먼저 나옵니다. 즉 건축물에는 몇 가지 용도가 있더냐? 무려 29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설, 2종 근린생활설, 문화밀집시설 쭉 내려가서 마지막 야영장에 이르기까지 29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또 세분화시켰죠. 예를 들면 단독주택에는 또 뭐가 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라는 게 있더라.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게 있더라. 또 1종 근린생활설 이러이러한 것들, 2종 근린생활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29가지 그 종류를 일부는 대부분은 그것도 다시 세분화시켜가지고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요. 요 시설에는 이러이러한 게 들어가요. 그게 다 세분화됐습니다. 요번 33회 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났는데 뭐가 났더냐?
다음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걸 고르시오. 해놓고 쭉 여기다 열거해놓고 그 중에 정답 하나 찾아라. 이걸 시험지에 놨습니다. 그럼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을 찾으라고 해서 그걸 정답을 했는데 그걸 과연 암기해서 풀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게 내버렸습니다. 1종에도 속할 수 있고 다른 시설에도 속할 수 있는 것들 그거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런 때는 1종 근린생활시설. 근데 규모가 커지면 이건 1종 근린생활 아니야. 2종 근생 또는 뭐 야영, 운동시설 또는 다른 시설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거로 갈 수 있는 그 조금 커지면 이걸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가지고 1종 근생에 속하는지 아니를 찾으라고 그렇게 내버리면 그거 못 외우는 겁니다. 실무에서는요, 그거 암기해서 푸는 거 아닙니다. 암기할 필요 없어. 자, 내가 상가를 전문으로 합니다. 근데 종전에 있던 업종이 하나가 나가 다른 업종에 들어오려 한답니다. 이 업종, 여기 들어오는데 이상 없을까? 그 업종이 뭔지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컴퓨터 키고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건축법 치고 들어가서 건축법 시행령 거기 가지고 별표에 들어가면 별표에 건축물의 종류라는 게 나오고 그 건축물의 종류 들어가가지고 쭉 떠 있는 거 거기서 들여다봐서 이게 어느 시설에 들어있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 수많은 한 1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걸 어떻게 다 외우라고 그걸 시험 문제라고 내는지. 지는 10페이지 다 외우면서 시험 문제 냈을까? 싸가지 없는 주제원들입니다. 그런 건 외우지도 못하는 걸 지도도 못 외우면서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한테 그 10페이지 되는 걸 외우라고. 외우면 뭐합니까? 자주 바뀌는 걸. 그럴 때는 차라리 외울 거 없어. 어디 들어가서 찾으면 되지? 라는 것만 알면 되고 나중에 신문할 때는 거기 찾아 들어가서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건축법 치고 들어가서 시행령 들어가서 별표 들어가서 거기서 건축물의 종류를 찾아서 거기서 확인하면 아 요거는 이런 업종에 속하는구나. 이건 이 업종에 속하는구나. 거기서 찾으면 되지. 그걸 일일이 외우라고 하는 이거는 외울 수도 없는 거 불가능한 걸 문제로는 아주 싸가지 없는 문제가 이번 33회 때 시험 문제가 났었습니다. 아셨죠?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럼 여기는 뭐죠? 용도를 변경한데 아까 제가 A라는 용도를 쓰고 있던 그 업종이 빠져나가고 다른 업종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거 들어올 때 허가받아야 될까? 신고해야 될까? 아니면 건축물 대장 변경 시청만 하면 될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갖고 구분하더냐? 여기 건축물의 종류를 또 시설군하고 용도군하고 이거 또 나눠져요. 요거는 기억하세요. 용도 변경에서 핵심은 시설군과 용도군 하겠더라. 그럼 시설군은 뭐죠? 9가지 시설군으로 나왔어.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라고 돼 있어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이때 자산, 전문, 영교가 뭐죠? 자산 전문가인 영교가. 예, 영교라는 사람의 직업은 뭐다? 자산 전문가다. 이 말이야. 자산 전문가인 영교가 뭐 한답니까? 자, 어디에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그 사람이 근주구 하였다. 그랬더니 근주구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 대답한다? 나도 몰라 그럽니다. 머리짠데 대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라는 9가지 시설군으로 다시 좀 전에 봤던 29가지 그 시설이 있다 그랬죠? 그걸 다시 크게 9가지로 대분류한 겁니다. 왜 이렇게 9가지로 나눴을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상위설군이라고 밑에 배치되는 걸 하위설군이라고 말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위에 앉아있으면 상위설군, 밑에 앉아있으면 하위설군. 그럼 상위냐 하위냐는 건 상대적이죠. 뭐보다 위에 있다. 그럼 위에 있는 게 상위설군이야. 뭐보다 아래에 있다. 그럼 그게 하위설군이야. 그러면 용도를 변경할 때 A라는 용도를 쓰고 있던 걸 위에 있는 용도로 바꾼답니다. 그럼 상위설군의 용도 변경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용도로 쓰다가 다른 용도로 바꾸는데 이 용도는 이 원래 쓰던 용도보다도 더 위에 있는 시설군에 속해 있는 그 용도야. 그걸 바꾼데 그거를 상위 시설군의 용도 변경이라고 그러고 그런 용도 변경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단다? 그때는 허가받고 용도 변경하랍니다. 반면에 어떤 용도로 쓰던 걸 이번에 업종이 빠지고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데 그게 종전 업종보다도 하위 설군 밑에 있는 그 용도의 종류가 들어온답니다. 그래 하위 설군의 용도 변경. 그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걸 뭐 갖고 구분한 거냐?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봅니다. 뭐라고요? 위에 배치되면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더 높다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용도로 쓰다 종전보다 더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위성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받고 용도 변경하라는 얘기고 어떤 시설로 쓰다가 그 밑에는 하위성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내려갈 때는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그때는 그냥 신고만으로 해도 좋다. 이걸 우리가 상위설구의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이고 하위설구의 용도 변경은 신고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아까 말했던 29가지 업종을 여기다 또 다 배열해 버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눠놨어.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죠? 올해는 이것까지는 안 났어. 이건 안 나고 아까 말한 일종 근린생활설에 속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에서만 시험 문제 냈지 용도 변경하는 건 시험 문제를 안 냈는데 자주 나는 게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유락시설로 쓰다가 발전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답니다. 그럼 우유락시설에서 발전시설로 바꾸면 뭐죠? 한 칸 올라갔네. 위험도가 높아졌네. 허가받고 용도 변경하라는 얘기죠. 또 운동시설로 쓰다가 밑에 있는 수련시설로 바꾼대. 그럼 운동시설에서 밑으로 내려갔네. 수련시설은 이거 뭐란다? 신고만 하면 된단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허가 대상, 내려가는 건 신고 대상인데 여기 업종에서 무슨 시설로 써? 무슨 시설로 바꾼다. 무슨 시설을 무슨 시설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놓고 이게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맞는 걸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 근데 어떻게 외울까? 그냥 못 외우잖아. 아까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이건 그냥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나중에 외울 거야. 자동차에 위험물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싣고 공장 안이 창고로 돌진하면 장례 치르고 묘지갈 운수이다. 방송 발전은 거룩한 종교 문화를 의락과 관광으로 변질시켰다. 제2종 근린생활설인 다중생활설에 살고 있는 판운숙이라는 여자아이가 야영장에서 의료 교육을 수련하는 건 노자를 위해서라다. 1종, 2종, 1, 2, 즉 단독 공동으로 행하는 교정 업무는 동심으로 위험이라 라고 하죠. 이 30개예요. 2종 근생을 둘로 쪼갰어요. 그래서 2종이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이 합치면 29개에다 하나 갈라져서 30개가 되는데 이 30개 되는 시설을 저렇게 쫙 배치해 놓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시설에서 1로 올라가는 거지 이 시설에서 1로 내려가는 거지 이걸 구분할 줄 아느냐라는 걸 거의 매년 시험 문제에서 이게 출제되다가 이번 33일 때는 빠졌다. 내년에는 역시 출제 가능성 높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이거 다 외우려면 머리 돌아버리잖아. 그래도 외우는 수밖에 없어. 시험 문제를 풀려면 그건 나중에 암기법은 그때 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죠. 자, 이제 뭐 끝났어? 우리 용어 정의와 관련 때는 여기서 다 끝났고 이제 뭐로 들어가자? 건축물을 건축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건축물 건축에 관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온다? 사전결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전결정이 뭐죠?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결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죠? 일반인들은 어떤 대지 위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안다 모른다? 모르죠. 왜요? 우리가 앞에 국토의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법 거기서 뭐가 있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다 그랬었고 그때 용도지역 21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제1종 근린생활, 제1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해가지고 저 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21가지 용도지역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고 그 용도지역마다 각각 3가지 행위제한이 있다. 3가지 행위제한. 첫째,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 제한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두 번째, 건폐율 제한. 건폐율 몇 % 이하로잖아. 세 번째, 용적률 제한. 용적률 몇 % 이하로잖아. 3가지 제한이 있다 그랬었어요. 21개 용도지역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은 3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거 여기 땅에다가 무슨 용도지역인지를 이걸 알아봤다 하더라도 이때 뭘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다 모르잖아요. 그때는 누굴 찾아가라는 얘기입니까? 허가권자를 찾아가랍니다.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허가권자님, 제가요, 요 땅을 이번에 사가지고 여기다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이런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지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짓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허용되나요?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허가권자한테 미리 결정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신청하는 걸 사전결정 신청제도라 이렇게 말해요. 즉 건축 허가를 먼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지을 수 있어요? 결정 좀 내려주세요. 이거부터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미리 지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사전결정 신청제도라는 게 있더라. 그럼 이번에 시험 문제 난 건 뭐 쓸까? 여기서 한 문제 났다 그랬죠. 바로 사전결정을 신청했더니 허가권자가 검토해보더니 당신 거기다 그런 건물 지을 수 있어 라는 사전결정을 통지하면 지어도 된다고 통지하면 그때는 4가지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이게 시험 문제 났었어요. 그때 4가지 받은 게 뭐더냐? 첫째, 산지전에 허가받은 거로 본다.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받은 거로 본다. 세 번째,
농지 전용 허가받은 거로 본다. 네 번째, 하천 점용 허가받은 거로 본다라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첫째, 이게 뭐죠? 산지죠. 산지를 여기 까만 게서 개발해요. 이걸 개발해가지고 여기다 뭘 만들어 그래? 농지를 만들려고 그래. 그럼 산지를 개발해서 농지를 만들려면 농사 지으려면 필수적인 게 필요하죠. 뭐죠? 물. 바로 여기 하천이 있어야 된다. 여기 하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만들려면 하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받은 거로 본다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때 이번에 시험장에 이거 사전 결정을 통지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하고 네 가지를 거기다 다 써놨었는데 문제는 산지 전용 허가받은 걸 본다, 개발행 허가받은 걸 본다, 농지 전용 허가받은 걸 본다, 하천 점용 허가받은 걸 본다는 네 가지를 찾아내면 돼. 문제는 이 산이 무슨 산이랄까? 산지 중에서도 여기가 만약에 보전산지라면 이 보전산지는 어디서만 산지 전용 허가받은 걸 본다? 도시지역에서만. 도시 지역에 있는 보전산지에서만 뭐 받으면 이런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그때는 뭐 받은 거로 본다? 산지 전용 허가받은 거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도시지역에 있는 보전산지라고 돼 있지 않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있는 보전산지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 그럼 도시적 외의 지역 거기가 틀린 게 있었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세 가지 받은 거로 본다. 그 세 가지를 골라라. 그게 시험 문제 냈었는데 더 세부적인 건 나중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사전결정을 통지받았어. 뭐라고 했습니까? 허가권자가. 당신 거기다 그런 건물 줘도 돼?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당연히 설계도면 그려가지고 건축허가 받으러 가야 되겠죠? 당신 지어도 돼? 라고 사전결정을 통지받았어. 그럼 이제 뭐 하자? 허가, 건축물 지으러 가자. 그럼 갔더니 누구한테 허가 받으러 가야 되지? 허가권자가 먼저 나오겠죠? 자, 원칙은 뭐 하는 자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아까 건축행위만이 아니고 세 번째 있던 배수행위, 건축하고 대수는 이런 행위를 하려는 자들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한테,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시한테.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왜냐면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있거든. 그 18개 시장 군수가 갖고 있던 권한을 모두 다 강원도 도지사가 뺏어간다?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제주도하고 다를 것 같아요. 제주도는 제주시장하고 성읍시장 권한을 도지사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쪽 강원도는 18명의 시장 군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권한을 다 도지사가 가져간다? 아마 시장 군수 18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그거 쉽지 않을 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어쨌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사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허가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세종시는 구청장이 아직 없으니까 구청장관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사하고 제주도는 시장이 있긴 있는데 그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아무 권한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주도 도지사가 행사한다. 그래서 세종시는 세종시장, 제주는 제주도 도지사. 나머지 지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에서는 누구한테 받아라는 얘기야? 서울시장이 아니라 구청장들이 허가권자다. 인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 내줘라. 그럼 경기도에서는 시장, 군수들이 허가 내줘라. 이게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요게 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예외? 자, 몇 층짜리 짓는답니까?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두 가지야.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어디다 짓는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에다 짓는답니다. 그럼 원래는 특별시에서는 누가 권자라 그랬죠? 당연히 구청장들이 허가권자였었죠. 구청장이죠.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죠. 인천광역시가 보면 누가 있었죠? 남동구청장 또 누구도 있죠? 강화군수, 옹진군수 있었잖아. 바로 그 사람들이 허가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1층 이상 되는 거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된다면 그 구청장이나 군수들이 허가 내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대빵,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권자가 된다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만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 내주는 게 아니라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들이 직접 허가 내주는 건축물. 원칙적으로 어떤 거? 21층 이상 되는 거,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것들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 내줘야 된다라는 요거를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물론 여기에 또 예외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예외는
나중에 하더라도 원칙만 이 정도만 정리하죠. 또 뭐도 있다? 원래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권자가 될 수 있어도 누구는 안 된다? 도지사는 안 돼요. 항상 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 이 사람들만 허가권자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절대 되지 못한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러면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에 허가내줄 때 규모가 크거나 좀 중요한 건축물 같은 것들은 시장, 군수 마음대로 허가내주지 말래. 누굴 찾아가랍니까? 도지사한테 가시래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가서 뭐죠? 먼저 승인을 받으랍니다. 자, 도지사님, 예를 들면 성남시에다 건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다? 성남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근데 성남시장이 허가 내주기 전에 누굴 찾아가란 얘기야? 경기도소에 찾아가서 뭐라고 한다? 도지사님, 우리 성남시에다가 지금 이런 건축물 세 가지야. 이러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겠다고 건축주로부터 허가시이 들어왔는데 이거 내가 허가 내주기 전에 도지사님 먼저 승인을 받으라고 됐는데 이거 도지사님 승인 내줘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 도지사가 검토해보고 여기는 이런 거 줘도 괜찮겠는데 승인을 내줘야 비로소 시장수가 허가를 할 수 있더라. 이걸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렇게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고 허가 내준 것들이 몇 가지겠다?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하나 또박또박 3가지를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이것도 암기법은 나중에 중요할 테니까 일단은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먼저 승인을 받고 허가 내주는 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라는 그런 시설들이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허가 및 착공에 제한하는 게 있죠. 이게 천문책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자 관련돼서는 허가 및 착공의 제한이 뭐죠?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뭐라고 하죠? 야, 허가 내주지 마. 이렇게 하랍니다. 또 뭐가 들어왔는데 이미 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공사 시작하겠다고 착공 신고하러 왔는데 그 신고 접수하지 말랍니다. 즉 지금은 허가되지 마. 허가 제한. 지금은 공사 시작할 수 없어. 안 돼요. 착공 제한. 허가 및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누가 있단다? 2사람. 첫째, 최고대빵 국장은 누구한테? 허가권자들한테. 허가권자. 그럼 허가권자가 누구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사람들이 다 허가권자죠? 이 허가권자한테 뭐죠? 국장이 허가권자들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들 말이야. 이러이러한 2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 내주지 마. 착공신고 접수하지 마. 라는 게 허가 및 착공의 제한입니다. 자, 그럼 국토교통부장은 언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을까? 첫째,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국장이 뭐라고 하는 거죠? 저 허가권자들한테 야, 국토관리에서 특히 필요하니까 니들 당분간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 내주지 마. 국토관리에서 필요하니까 허가 내주지 말랍니다. 그 허가지 아니야. 또 착공신고 접수하지 마. 착공제 아니죠. 또 하나 있어. 주무부 장관들이 국장한테 요청이 들어왔어. 주무부 장관들이 누구죠? 여기 국방부 장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환경부 장관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뭐로 요청 들었죠? 자, 국장 당분간 우리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허가 내주지 마시게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뭐 한단다? 국장이 허가권자한테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들어왔거든. 지금 북한 놈들이 우리 저쪽 연평도 쪽에 또 포격을 한다니까 연평도 허가권자의 연평군수는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시게 라고 국장이 국방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여기 국방부 장관의 주무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당분간 허가 내지 마라고 허가권자인 그때는 군수한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 그런 뜻입니다. 가능해요. 자, 이렇게 2가지 사유. 그 중에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저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제한하는 걸 국토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가 뭐죠? 국토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무 때나 국토 관리라는 그 막연한 그 사유로 다 허가 등을 다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거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법조문입니다. 아니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무거나 다 제한한다는 소리네? 저건 너무 제한의 범위를 넓혀놔가지고 저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죠. 요번에 우리 33회 시험문과에 대해서 누군가 이 신청이라고 하나 올렸어요. 저기 농지법에서
농지대장에 관련된 것을 냈는데 헌법에 위반된다라 가지고 막 써놨는데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신청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헌법에 위반된다면 뭐 해야 됩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열려야 되고 거기서 다시 헌법재판관들이 검토해가지고 이건 우연이다 아니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 내리려면 3, 4년 걸리거든요. 그럼 3, 4년 동안 이거 한 문제 가지고 기다리고 앉아있으라고? 그분이 주장하는 건 너무 막연한 걸 주장한 겁니다. 과연 그게 헌법에 위반되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굳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헌법에 위반돼서 헌법 논리까지 다 써놓은 걸 보고선 글쎄 너무 논리가 좀 비약이 돼 있구나. 또 현실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이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읽어보니까 법을 전공하신 분이야. 알긴 알아요. 헌법에 대한 기본 원리도 알고 다 아시는데 너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나가기에는 좀 이게 과연 거기에 걸릴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에 40문제 난 것 중에서 공법 문제 중에서 이의신청할 만한 게 없는가 해서 저도 다 타져요. 하나라도 이의신청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제시키면 좋잖아. 그게 교수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찾아보는데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이의신청감은 공법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농지법의 마지막 문제가 이의신청감이라고 농지원부역, 농지대장에 관한 거, 그 농지대장에 관한 게 있는데 그거는 설령 이의신청감이 될지 모르지만 헌법소원까지 가서 승소하면은 그게 무효가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잘못된 법조문을 시험 문제 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험은 현행 법령에 맞춰서 시험 문제만 풀라고 돼 있잖아. 현행 법령에 맞느냐 틀리냐, 그죠? 그것만 보라고 돼 있으니까 현행 법령에는 그렇게 규정돼 있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판단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차피 이의신청 받아줄 가능성은 1도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 하여튼 참고적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건 국토관리라는 너무 막연한 규정을 쓴 건 너무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은 게 아니냐라는 문제죠. 또 누구도 있다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들이 자기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 허가권자야 밑에 있는 허가권자, 시장, 군수, 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어떤 사유를 제한할 수 있죠? 아까 국장이 제한한 사유 두 가지하고 이 특방 도의사가 제한한 사유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섞어내버리면 틀린다는 걸 조심하시죠. 여기는 특광도시는 딱 두 가지야. 지역계획하고 또나 도시군 계획에서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계획에서 필요할 때 도시군 계획상 필요할 때 그때만 특광도시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만 여러분들 구분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의 필수적 취소란 말이 나오죠. 이 허가의 필수적 취소는 뭐죠?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게 필수적 수야. 어떤 게 취소할 수 있죠? 첫째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더라. 예, 건축허가 받아놓고 2년 내에 공사 착수하잖아요. 허가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반면에 공장 같은 건 아무래도 허가 받아놓고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장은 허가 받아놓고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는 있죠. 자, 그렇게 돼 있어. 또 두 번째는 우리 일의 기간, 즉 2년 또는 3년 이내 공사에 착수는 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 이때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하나 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착공신고 이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해서 건축주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본론 내용에 볼 때 그때 봐서 공부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런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그 밑에 허가가 아니고 이제 건축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 신고는 뭐죠? 원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야. 허가 받아야 돼. 그런데 경미한 것들이야. 굳이 허가 찍지 말래. 뭐만 해? 그냥 허가건자한테 와서 신고만 하시래요. 그러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원래는 허가 받아야 되는 건데 경미한 거니까 굳이 허가 받지 말고 와서 신고만 하시랍니다. 그래서 신고가 수리가 되면 그때는 허가 받은 거로 본다라는 이런 걸 우리가 건축 신고라고 하죠. 그럼 이때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할 수 있는 것들 쭈루룩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나머지들은 이제 나중에 오고 이번에도 이게 시험 문제 안 났거든요. 이번엔. 근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는 파트입니다. 조금 복잡해요.
그중에 두 가지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정리하다. 소규모 건축물을 짓는데요. 이때 작은 건축물 짓는 거 이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대. 첫째, 연면적이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는 작은 건축물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건축물의 높이를 몇 미터만 높여서 3m 이하만 증축해서 높이를 올리는 걸 3m 이하만 증축한대요. 그런 것들은 허가받은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 한다. 두 가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하는데 높이 3m 이하만 증축. 이런 건 허가받지 말고 신고만으로 된다는 이 정도는 지금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건축 절차로서는 이제 허가받았으면 뭐 하면 되죠? 착공 신고하면 되죠. 그 다음에 시공, 공사하고 감독하고 감리 다 지었으면 여기는 뭐 받는다?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사용 승인. 법마다 어떤 때 공사가 다 끝나면 어떤 건 중공검사 받아라, 어떤 건 중공인가 받아라, 어떤 때는 사용 승인 받아라, 어떤 때는 사용 검사 받아라. 법마다 용어들이 다 다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다 졌어요? 사용 승인 받으시면 된다.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제 뭐가 나죠?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거 이거부터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